자, 이제 임대료 보조부터죠. 임대료 보조와 뒤에 여가 현상 주거 분리는 같은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그 지역지구제 말씀드릴 때 그 구조를 말씀을 드렸죠. 그게 임대료 보조와 동일한 구조라고요. 다만 이제 임대료 보조라고 할 때 큰 개념으로 생산자 보조가 있고 소비자 보조도 있는데,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소비자 보조죠. 생산자 보조도 필요는 하다 그랬죠. 생산자 보조가 필요한 것은 주택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주택이 부족할 때는 소비자 보조가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생산자 보조도 있다. 만약에 생산자한테 보조한다면 이건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보조라고 했죠. 보조는 간접 개입이에요. 보조는 간접 개입이에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비자 보조라고 할 때 거기에는 현금 보조도 있고 현물 보조도 있고 가격 보조도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현금 보조는 돈으로 주는 것이고 현물 보조는 쿠폰 주는 거죠. 바우처라 그랬어요. 이걸 소득 보조라고도 표현한다 그랬고요. 소득 보조. 다음에 특별한 언급이 없이 가격 보조, 이제 임대료 보조하면 가격 보조거든요. 이게 쿠폰 주는 바우처 제도예요. 우리가 보통 임대료 보조라고 하면은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 하면은 여기 이제 가격 보조다 할 때는 가격을 깎아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을 깎아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과거에 임대료 보조를 하게 되면은 수요자들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때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게 가격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가격을 깎아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자, 여기 이제 그 특별한 언급 없으면 가격 보조인데, 이런 보조를 했을 때 효과죠, 효과. 그 효과가 아까 단기적으로 달동네에 어떻게 돼요? 달동네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죠.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가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기존 임대인들의 초과이윤이 생기고, 그 초과이윤을 얻고자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죠. 근데 공급이 증가할 때 저가주택 시장에서 공급 증가하는 것은 하향 여가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새로 지어서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려가게 되겠죠. 임대료입니다. 여기서는 임대료가 내려가면은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할 때 좀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이 임대인이,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임대시장에서는 임대인이죠. 그것은 임대료 보조 혜택을 누구도 본다는 얘기예요. 임대인도 본다는 얘기예요. 번역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공급이 증가한다는 게 달동네에 새로 짓는 게 아니라 하향 여가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고가주택 시장에 있던 주택 중에 낡은 것들을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죠. 임대료 보조 받아서. 여기는 더 이상 집이 없으니까 임대료도 올라가고 저쪽 동네로 이제 낡아지기 시작하는 데 찾아가는 거죠. 이게 저쪽에서는 이제 하향 여가가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격이 내려가서 결국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된다.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면 모두 다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여가 현상을 함께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 표를 보실 때 그 밑에 그 표가 두 개가 있는,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왼쪽에 저가주택 시장의 표가 그 내용이 더 중요하고요. 거기서도 뭐 비용 불변 산업 맨 밑에 보면 그런 게 있죠. 표의 맨 밑에 보면은 비용 불변 산업이라면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제 비용 불변 산업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이제 비용 증가나 비용 감소까지 신경 쓰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비용 불변 산업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부 다 원래 가격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오는 겁니다. 올라갔던 가격이. 오른쪽은 좀 중요도가 낮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거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24번. 임대료 보조 및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우리나라는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간 건설사한테 자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민간 건설사한테 자금을 지원해서 짓는 거는 누가 지어요? 민간 건설사가 짓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간접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재화의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다른 재화 소비량은 임대료 보조금 지급 전보다 늘어난다. 그럴 수 있죠. 이 임대료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전액 이 주택 소비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는 주택 소비에 좀 보태더라도 일부 여유가 생기면은 그 여유 생기는 것으로 이 다른 재화를 소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설령 그 가격 보조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보조에서 이제 많이 깎아주면은 지금까지 내가 내던 돈보다는 덜 내도 되잖아요. 덜 내도 되면은 좀 여윳돈이 생기죠. 여윳돈이 생기면 그걸로 다른 재화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하므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사적시장과의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맞죠?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저가주택의 임대료가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므로 시장 전체의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시장 전 저가주택 공급량은 늘어나죠. 이렇게 하향여과가 돼서 원래대로 회귀가 되는 것도 이게 하향여과가 돼서 공급이 증가하니까 원래 수준으로 이렇게 회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임대료 보조 제도는 수요자 지원 주택 정책의 한 형태이다. 그렇죠. 공급자 지원 정책이 아니라 수요자 지원 정책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여가 현상과 주거 분리인데 여가 현상에서는 제일 많이 출제된 게고 여가 현상의 개념이에요. 개념. 하향 여가, 상향 여가.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를 물었어요. 하향 여가가 뭐냐? 상향 여가가 뭐냐? 하향 여가는 저가주택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요가 증가하는 게 뭐 소득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뭐 이게 임대료 보조를 받아서 실질 소득이 증가했든 아니면은 뭐 정말로 소득 수준이 증가했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게 하향여가고요. 소득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 나타나는 건 뭐예요? 그건 상향여가예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제 저가주택이 열등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아직 저가주택이 열등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늘어날 때 처음서부터 열등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쌀과 보리 간의 관계에서 보리밥도 새끼 못 먹던 시절에는 소득이 증가하면은 처음에는 보리 수요가 늘어나요. 이때는 아직 보리가 열등제가 아니에요. 이때는 보리가 정상제입니다. 근데 더 소득 수준이 늘어나게 되면은 쌀로 바꾸잖아요. 그때는 이제 수요가 줄죠. 저가주택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직 달동네 살고 있는 수준에서는 뭐 임대료 보조 받아봤자 이게 얼마나 보조 받겠어요. 그렇게 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아직은 정상제입니다. 조금 더 여건이 좋은 저가주택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근데 아예 소득 수준이 늘어나 버리면 달동네를 벗어나서 고급주택 지역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향 여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향 여가 개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소득 증가 등으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야 나타나는 거죠. 다음에 밑에 여가 가정에서는 지금 그 왼쪽 페이지에서 살펴본 이거거든요. 단기 장기가. 이게 여가 가정. 이게 저가주택 시장의 단기 장기잖아요. 그럼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저가 시장과 고가 시장을 함께 보면은 저가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해요.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초과이윤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해요. 공급이 증가 올라갔던 가격이 내려옵니다.
원래 수준과 같은 것은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새로 지어서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원래 고가주택 시장에 있던 것 중에서 일부가 나가지는 것들이 하향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가격이 올라가요. 주택이 부족하니까. 여기서는 뭐를 통해서? 신축을 통해서 다시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 장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단기 장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가주택 시장의 단기 효과는 하향 여가로 고가주택 시장의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건설업자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다시 공급이 증가하면은 다시 원래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주거 분리 개념에서는 고소득 주거지역과 저소득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적으로도 나타나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저소득 주거지역에서는 수선비가 가치 상승분보다 커요. 그럼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럴 때에는 수선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고요. 다음에 고소득 주거지역에서는 정의 외부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수선비보다 가치 상승이 더 커요. 그러면 수선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고소득 주거지역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고소득 주거지역으로, 저소득 주거지역은 점점 불량주택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중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불량주택 문제가 나타나면은 불량주택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이며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다 라는 점이죠. 자, 이제 25번을 보시고요. 주택시장과 여가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주택의 하향 여가는 소득 증가로 인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됐을 때 나타나는 거죠. 1번이 바로 틀렸네요. 다음에 개인은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주택 서비스를 소비한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어떤 사람이든 다 소득이 제한되어 있지 않나요? 무한정 소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주택 서비스를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누구든지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소득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면은 의식주 중에 어디에 가장 초점을 두시는 편이에요? 식? 먹는 거? 주는 별로요. 주는 잠만 자면 되는 거. 살아보니까 먹는 게 제일 남는 거예요. 집. 집집마다 달라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둬도 의식주 중에서 주가 좀 비중이 큰가요? 그 다음에 의가 제일 나중인가요? 의가 제일 나중. 가장 현실적일 수 있죠. 그래도 남는 건 먹는 것밖에 없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가 제일 나중이에요. 주가.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잠만 자다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집에 오랫동안 있지 않고요. 거의 밖에서만 주로 생활하니까 남자분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여자와 남자의 차이. 여자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고 남자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주택에서 느끼는 효용이 좀 더 낮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잠만 자고 나오면 되는 정도의 수준. 그 다음에 입는 거는 그냥 부끄럽지만 않을 정도로만 입으면 되는 정도. 결국은 남는 거는 먹는 거죠. 먹는 거. 먹는 거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특별히 맛난 거 찾아 먹지도 않는데 그래 어쩌 사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이게 그 예산에서 자신의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도록 이거를 배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저가주택 시장의 기존 균형 임대료 수준에서 추가 수요를 야기시키고 초과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저가주택 임대료도 상승하게 되죠. 이게 저가주택의 단기 효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의 토지 이용이 이질적 요소의 침입으로 인해
다른 종류의 토지 이용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질적 요소가 개입되는 것은 뭐고요? 이질적 요소가 개입되는 것을 침입이라 그래요. 이질적 요소가 개입되는 것은 침입. 그 이후 다른 종류의 토지용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은 천이. 천이의 결과로서 다른 용도로 완전히 바뀌면 뭐라 그래요? 계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침입, 천이, 계승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가주택 시장이 고급주택 지역이 하나둘 낡아지기 시작해서 이 저소득층이 하나둘 들어오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침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저가주택 지역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은 뭐고요? 천이고요. 그러다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은 계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투자론 들어갑니다. 지렛대 효과. 자, 이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죠. 여기서는 저당 수익률이 뭐예요? 이자율이에요. 알아야 돼, 이거. 이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꿔 쓴 거예요. 이자율만 쓰니까 저당 수익률 생각하네. 시험에서는 저당 수익률도 나옵니다. 저당 수익률 나왔다, 이자율 나왔다가. 이거 저당 수익률이 나왔을 때 이게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남의 돈을 이용해서 요거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거죠. 그게 내 돈하고 합쳐서. 남의 돈하고 내 돈하고 합친 그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남의 돈 빌려온 것에 대해서는 뭐만 주고 이자만 주고 남는 거는 내가 번 데 얹어버리기 때문에 지분 수익률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바로 원하는 정의 지뢰가 이런 거고요. 부의 지뢰는 결과적으로 반대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예외적으로 무슨 지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중립적 지뢰가 나타날 수 있죠. 영의 지뢰. 영의 지뢰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게 지렛대 효과, 정의 지뢰, 부의 지뢰 이렇게 나타나면, 이렇게 되면 정의 지뢰죠. 이렇게 되면은 부의 지뢰죠. 자, 여기서 부의 지뢰의 크기는 타인 자본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달라지죠. 다른 사람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부의 지뢰 효과는 커지죠. 정의 지뢰도 다른 사람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진폭은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부의 지뢰가 나타나는 경우 타인 자본 사용 비율을 줄여서 정의 지뢰로 바꿀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부의 지뢰 효과의 크기를 줄일 수는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 돈을 줄이면은 그 효과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지 방향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달라요. 만약에 저당 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면 부의 지뢰가 정의 지뢰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는 있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부의 지뢰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저당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요거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부의 지뢰가 뭐로 바뀔 수 있어요? 정의 지뢰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저당 수익률의 변화가 총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총자본 수익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총자본 수익률에는 영향 미치지 않아요. 내가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하거나 적게 사용한다고 해서 여기서 수익률이 달라지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의 수익률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의 수익률은 똑같은데 이쪽의 수익률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쪽 이걸 건너서 총자본 수익률 건너서 저쪽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거지. 총자본 수익률은 이거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위치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됐나요? 저당 수익률에 따라서 얘가 바뀌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조금 더 낮은 이자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 수 있다고. 이렇게 조금 더 낮은 이자를 사용하면 이게 올라가는 폭을 더
키워요. 그럼 얘가 더 커지는 거죠.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높은 이자를 사용할수록 여기는 더 낮죠. 됐나요? 뭐는 변함이 없다고요? 총자본 수익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됐나요? 요 점이 이제 총자본 수익률에 미치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에 이제 밑에 소득이득률, 자본이득률, 종합수익률. 자, 우린 부동산 투자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소득이득, 하나는 자본이득. 두 개 더해서 종합수익률.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자, 26번을 좀 보시고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이다. 동영상. 1번에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V의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V의 레버리지가 나타날 때는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내려가죠. 맞습니다.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차입 금리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아 자본 이득을 보는 경우는 지렛대 효과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죠. 이게 자본 이득만을 보든 아니면 소득 이득만을 보든 두 개를 다 합쳐서 보든 그게 이자율보다 높다면 정의 지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같다면 융자를 이용하는 것이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억이에요. 근데 A도 1억짜리고 B도 1억짜리일 때 A나 B 하나만 사게 되면 내 돈으로만 사면 A나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돼요. 근데 5천씩 융자를 안고 사게 되면은 이 말이에요. 5천씩 융자를 안고 사면 두 개 다 살 수 있죠.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자기 자본, 타인 자본. 분산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똑같은 1억이라도. 그 다음에 정예 레버리지 효과는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저당 수익률이 이자율이라죠. 저당 수익률이 더 낮아야 정예 지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이런 문제, 이론으로 나오는 게 이런 수준으로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조금 전에 그게 조금 까다로운 거예요.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저당 수익률의 변화가 총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 자본 사용 비율이 변한다고 해서 부의 지뢰가 정해지로 바뀌거나 정의 지뢰가 부의 지뢰로 바뀌진 않아요. 타인 자본 사용 비율. 이건 이쪽에서 따져야 돼요. 근데 이거에 높낮이. 저당 수익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것은 이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여기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쪽은. 근데 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총자본 수익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이건 어차피 요 지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됐나요?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위험의 종류 및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자, 위험의 종류에서는 사금법인유죠. 그 사금법인유에서는 그 밑에 특히 금융적 위험하고 인플레 위험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요. 금융적 위험은 타인 자본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위험입니다. 그리고 인플레 위험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발생하는 위험이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화폐 구매력이 하락해서 나타나는 위험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에서 바로 소득이득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 실질가치 하락하는 거예요. 인플레 위험은 그거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물론 그것뿐만은 아니고 변동이자율로 대출받았을 때 이 투자자들이 변동이자율로 대출받게 되면은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이자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상 위험은 다시 시운위 하죠.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운, 시운위. 그 중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라 그랬어요? 시장 위험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수급과 관련된 시장 상황의 위험이 시장 위험이고 그 외에 포괄적인 위험들은 거의 대부분이 운영 위험입니다. 그리고 위치 고정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위험, 위치 위험. 자, 이렇게.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그 위험 회피형을 우리는 전제로 하죠. 이거는 동일한 수익이라면 위험이 낮은 것을 선택하는 투자자 유형을 말하죠. 자, 여기 위험 선호형은 이제 위험 중평과 함께 우리는 예외적으로만 생각하고요.
그 개념 정도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위험 중립형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험 중립형은 위험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기대 수익률만 동일하다면 서로 동일한 투자안이라고 판단하는 유형을 위험 중립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위험을 안 보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똑같은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이 큰 놈이 있고 위험이 작은 놈이 있을 때 위험 중립형은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수익만 똑같으면 똑같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라는 거 밑에 당구장 표시 있죠. 위험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고 위험이 크다는 것은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이 크게 날 가능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즉 예상치로부터 아래 위 진폭이 큰 것을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위험 기피적이라고 해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넘어가셔서 27번을 보시고요. 자, 27번은 다음은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이라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 요구 수익률을 높이죠. 이건 당연히 틀렸고요. 다음에 2번 운영 위험이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 변동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과 관련되지 않은 나머지 포괄적인 위험을 전부 다 운영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급 상황과 관련된 위험은 시장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투자 위험은 투자 재정과 관련한 금융적 위험이 있다. 이건 맞죠. 그 자금 조달과 관련한 거죠. 그 다음에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이 정규 분포라는 말은 굳이 무시해도 돼요. 이거는 특별히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계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위험은 투자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매력 하락 위험이 있다. 맞죠? 이게 이제 인플레 위험이죠. 이거는 부동산 투자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임대료의 실질 가치 하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임대료의 실질 가치 하락. 대부분은 고정 임대료 계약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고정 임대차에서는 임대료 실질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8번 수익률의 종류입니다. 자, 여기서는 체크해야 되는 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비교해서 물론 실현 수익률도 있지만 의사결정하는 데는 실현 수익률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하잖아요.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이고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 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객관적 수익률이라면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 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죠. 자, 이 기대 수익률은 이제 가중평균에서 계산을 하는 편이고요. 이 요구 수익률은 이제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조금 어려운 표현이 요구 수익률의 차선의 투자안에 대한 기대 수익률 이런 말이 있어요. 디귿에 찾으셨나요? 요구 수익률 그 차선의 투자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고 그 위에 있는 것보다 중요도는 낮습니다. 그 위에 있는 다른 표현들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요구 수익률에서는 요구 수익률은 그 밑에 두 번째 표 있죠.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해서 그 항목들을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죠. 위험 할증률을 위험 프리미엄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위험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프리미엄 했을 때 이게 더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참 그렇게 출제하면 안 되는데 아니 위험 할증률이란 우리말이 있는데 왜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느냐 이거죠. 또 효율적 전선이라는 우리 번역된 표현이 있는데 효율적 프론티어로 출제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출제를 했을 때 모르면은 이거 답을 영어를 모르면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 우리 절양 유량 할 때도 절양이란 단어가 있는데 스톡으로 출제했어요. 스톡. 영어 단어 스톡도 아니고요. 그냥 한글 스톡으로. 한글 스톡하면 이거 영어 단어 모르는 거예요.
그 이의신청 들어갔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이의신청을 못했어요. 그런 건 다 이의신청해야 돼. 그렇게 출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아무튼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 문제가 많이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문제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 이제 이의신청을 다 감안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출제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할증률, 시간에 대한 대가 무위험률, 그리고 시간에 대한 대가는 그 국공채 수익률, 뭐 정기예금 금리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근데 이 위험할증률은 뭐에 따라 달라져요? 시장 위험에 따라 달라지고 하나, 개별 투자 위험에 따라 달라지고 둘,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셋. 그러니까 위험할증률이 달라지는 것은 시장 위험, 개별 투자 위험, 위험에 대한 태도, 세 가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에서 기대가 요구보다 더 크면 어떻게? 기대가 요구보다 더 크면 채택을 하죠. 기대가 요구보다 작으면 기각이죠. 이러면 채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채택을 한다는 게 채택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채택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수록 투자금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격이 올라가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투자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기대 수익률은 점차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은 기대와 요구가 결국 같아지게 돼요. 그 같아지게 되는 과정에서 기대가 내려가서 같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때는 기대가 결국 같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안 산다고요. 안 사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예요. 예상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죠. 그게 내가 투자할 돈이 점점 적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어떤 물건을 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면 더 좋겠다. 조금만 떨어지면 더 좋겠다. 그때 사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가격이 내려갈수록 예상 수익률은 가격이 내려갈수록 예상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죠. 앞으로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28번 문제를 보시고요.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1번에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맞죠? 그다음에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 투자 대안의 기대가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 투자를 하게 된다. 맞죠? 이것도 맞고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 하면 이걸 써놓고 보는 게 안 틀리는 겁니다. 자, 하면 틀려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면 채택이에요, 기각이에요? 기각이죠. 기각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사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고요. 결국 같아질 때 뭐가 변해서 같아진다고요? 기대가 높아져서 같아지는 거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점차 하락하게 된다. 3번 틀렸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 맞죠?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 때 이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위험 수익 비례관계에서 말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수익 측정 및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자, 이 수익은 평균으로 측정하고요. 위험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하죠.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놈,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놈을 선택하려는 게 평균 분산 결정법이죠. 거기에서 그 평균 분산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게 서로 다른 두 투자안 중에서 위험이 큰 쪽이 수익도 클 때는 이게 평균 분산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변이계수 또는 포트폴리오 등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변이계수란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률을 나타내며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변이계수가 클수록 위험이 크고 작을수록 위험이 작다. 위험이 작다는 게 수익률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29번은 이제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뭐 아주 간단한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풀고 넘어가는 게 상책입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남겨놓을 필요 없죠. 20%, 60%, 20% 확률을 뭐로 바꾸는 게 요령이에요? 확률을 숫자로 바꾸는 게 요령이죠. 0.2, 0.6, 0.2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0.2, 0.6, 0.2 바꾸고 여기가 6%, 8%, 13%인가요? 그러면 6이 12, 1.2, 682, 48, 4.8. 이거는 2.6 더하면은 16 1 올라가니까 8.6 이렇게 되죠. 뭐 간단한 거죠. 다음에 30번을 보시고요. 30번은 자 이제 위험관리 기법이죠. 위험관리 기법은 이제 위험한 것을 가능한 한 이제 부담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리 기법 중에서 처음서부터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이제 처음서부터 위험한 걸 안 하면 되겠죠. 그리고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전가하는 방법이 있죠. 자, 요 두 가지 방법은 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는 처음서부터 위험한 투자를 제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험을 전가시키면 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은 이제 대칭적으로 하나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죠.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은 보수적 예측이라고 하죠.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는 방법이고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 요거를 위험으로 조정했다. 그러니까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하겠다. 이게 바로 이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칭적인 방법이고요. 개념적으로는 이게 우수하다 그래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다음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고 또 민감도 분석 있죠. 민감도 분석 또는 감흥도 분석이라고도 하죠. 요거는 투자의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어느 하나만 변동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도 있고요. 여러 변수가 동시에 변할 때 결과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도 있죠. 여기 이제 감흥도 분석이고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위험 관리 기법이 있다는 거죠. 30번 문제를 보시고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위험 관리 방안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한다. 이거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 맞죠? 그 다음에 사업 위험 감소를 위해 투자자는 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인 단일 임차인보다는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으로 구성한다. 맞죠? 자, 이거는 분산 투자를 말하는 거죠. 일종의 분산 투자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위험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투자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한다. 이거는 민감도 분석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 관리 방법으로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 민감도 분석, 평균 분석 등을 실시한다. 이거 틀려서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해야 되죠.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 계약을 한다. 요거는 위험 전가에 해당해요. 위험 전가. 그죠? 그래서 다 맞고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31번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죠. 포트폴리오는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거라 볼 수 있죠. 위험을
줄이는 거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가 뭐라고요? 위험을 줄이는 건데,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고 비체계적 위험만 줄일 수 있다 그랬죠. 대상이 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고, 이 비체계적 위험은 투자안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위험을 말하죠. 모든 투자안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죠. 그래서 우리 위험을 줄인다고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이고, 요거를 가능한 한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구성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두 개 투자안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구성하는 거죠. 근데 수익률이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를 나타내는 용어가 상관계수죠. 아까 변이계수는 뭐였어요? 이거는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게 변이계수고, 상관계수는 두 변수 안에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를 나타내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갈수록 효과가 높고 1에 가까이 갈수록 효과가 낮아서, 상관계수가 1일 때는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이고, 상관계수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효과가 가장 높아서 비체계적 위험을 뭐까지 줄일 수 있고 0까지 줄일 수가 있고, 이때는 효과가 없고 이때는 효과가 있고,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관계수가 0일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랬죠. 주의하시라 그랬어요. 실제로는 굉장히 높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관계수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표의 두 번째 항목인가요? 위험-수익 상쇄관계.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은 시장에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에 있는 거죠.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표현 체크하시고요.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포트폴리오 관리란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거죠, 결국. 그리고 이 일반적으로 구성자산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을 크게 제거하는데요. 이는 구성자산들의 수익률의 분포 양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이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도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되죠. 효율적 전선은 어떤 개념이, 효율적 전선은 동일한 위험 하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이렇게 하거나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위험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그랬죠.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이렇게 얘기하거나,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해도 돼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뭐였어요? 아까 동일한 위험 하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지배하고,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는 위험이 가장 낮은 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 전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모두 네 가지. 효율적 전선을 표현하는 방법 네 가지. 하나는 동일한 위험 하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연결. 하나는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위험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 연결한 선. 하나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하나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정신 차리십시오. 끝까지. 아직 반도 안 왔어요, 지금. 지금 표정들이 보여, 이제 점점. 오전, 이제 겨우 이제 오전 끝나는데, 오후에 이제 갈 길이 험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자, 다음에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선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그래요. 이 점과 이 점의 만족도가 어떻다? 똑같다. 이 점과 이 점의 만족도가 똑같다. 근데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거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일 때는 절대로 교차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인데, 가파를수록 더 공격적이에요? 완만할수록 공격적이에요? 완만할수록 공격적 투자자고요. 가파를수록 보수적 투자자죠.
자, 이렇게. 그리고 아래로 볼록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은 위험 회평이라는 뜻이에요. 위험 회평.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가면 갈수록 조금의 위험 증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위험 회평만 아래로 볼록이에요. 둘 다 위험 회평이라는 뜻입니다. 공격적이든 보수적이든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자, 넘어가셔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 손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위험을 회피할수록 가빨라지죠.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을 경우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란 투자 대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이다. 맞나요?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경우 이렇게 우상향이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경우 주어진 위험에서 투자자는 이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죠? 주어진 위험에서 이거보다는 더 높은 수익 없잖아요. 그럼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뭘 더 부담해야 돼요? 위험을 더 부담을 해야만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투자자 자신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맞죠? 이 접점이 보다 가파를수록 왼쪽 아래에 접하고요. 완만할수록 이쪽에서 접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32번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지금 오후 시간이 조금 더 시간이 짧아서 조금은 더 맞춰놔야 됩니다. 그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 이게 이제 일시불 연금 그 다음에 감치미수 저당상수 한 번이냐 여러 번이냐, 그럼 여러 번 중에서 목돈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냐 푼돈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냐 해서 일시불 내가계수 일시불 현가계수 연금 내가계수 연금 현가계수 그 다음에 감채기금계수 저당상수죠. 그러니까 한 번이면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한 번. 그래서 어떤 금액을 제시할 때 미래 금액을 제시하거나 현재 금액을 제시하면은 자,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현재 금액을 물으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가야 돼요. 이것도 미래 금액을 물으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한 번으로 가야 돼요. 맞잖아요. 한 번. 그러니까 일시불로 가야 돼. 이런 경우는. 근데 미래 금액을 이렇게 줬는데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얘를 묻지 않고 또 뭘 물을 수 있어요? 쪼갠 금액을 물을 수 있잖아요. 이러면 여러 번이죠. 일시불로 가면 안 되죠. 일시불로 가면 안 되고 여기서는 목돈을 묻는 거예요? 푼돈을 묻는 거예요? 푼돈을 묻잖아요. 그럼 맨 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미래돈을 기준으로 쪼개잖아요. 그럼 뭐예요? 감채기금계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현재 돈을 알려줬으면은 이거를 묻거나 쪼갠 걸 묻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현재 돈을 쪼개니까 저당상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질문하는 걸 보면은 벌써 뭐 중에 하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시가 됐다면은 벌써 뭐 중에 묻는 거예요. 연금 중에서 묻는 연금. 이렇게 하면 목돈을 묻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미래 목돈을 물으면은 이걸 다 이렇게 합산되는 거니까 연금의 내가계수가 필요하고 현재 목돈을 물으면 연금의 현가계수가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그 질문하는 구조를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잔금 비율 공식 있죠. 오른쪽에. 잔금 비율 공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의 잔금 비율 공식이죠.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굳이 잔금 비율 공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 공식이 그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식 끝에 전체 기간을 말하는 전기간, 전체 기간의 연금 현가계수분의 남은 기간의 연금 현가계수 해서
잔금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32번 문제를 보시고요. 다음에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매월 말 50만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자, 매월 말 50만원씩 했잖아요. 매월 말 50만원씩이면 50, 50, 50이 벌써 이게 그려져야 되죠. 이건 뭘 묻겠다는 뜻이에요. 목돈을 묻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예상되는 임대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대요. 언제 목돈이에요? 현재 목돈이에요. 그럼 뭐예요? 연금의 현가계수가 필요해요. 현재 목돈을 계산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저당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역수관계가 이렇게 역수관계 있잖아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는 저당상수의 역수를 이용한다 이렇게 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이렇게 역수관계. 그 다음에 5년 후 주택구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했어요. 그럼 3억을 어디다 써놔야 돼요? 3억 원을 5년 후에 써놔야죠. 이렇게. 그죠? 여기다 3억을 써놔요. 5년 후에다가. 그럼 질문하는 거는 일시불을 질문하거나 쪼개는 걸 질문할 텐데 매월 말 불입해야 하는 적금액 계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푼돈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매월 말 불입하는 금액이니까. 뭐 미래돈을 가지고 쪼개는 거니까 뭐예요? 감채기금 계수 맞죠? 그 다음에 3번 연금의 내과계수는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연금. 매년 1원을 써야 돼요. 말아요. 이거 매년 1원씩 이렇게.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매년 1원을 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매년 1원을 쓰면 벌써 뭘 묻겠다는 뜻이에요. 목돈을 물을 거 아니에요. 연금을 이자율 R로 계속해서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하게 되는 금액. 연금의 내과계산이에요. N년 후에 달성하는 거. 맞나요? 다음에 현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미상환 대출 잔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그 위에 공식에 나왔잖아요. 원리금균등상환에서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해서 잔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하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이다. 이게 틀렸죠. 연금끼리는 역수관계가 아니죠. 결국은 정답 지문은 쉽게 나왔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이 정도로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됐고요. 다음에 33번부터는 좀 이제 점심을 드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